2023년 한 여성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임신 36주 낙태했습니다. 36주. 출산을 며칠 앞둔 시기, 이미 태아가 아닌 아기라 불리는 시간. 이 영상은 곧바로 신고로 이어졌고 수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과연 낙태였을까요? 아니면 법이 규정하는 살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36주 태아 낙태 사건의 전말을 살펴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년 6월 말 25세 여성 A씨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24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 9개월 차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900만 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씨 영상에서 낙태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브이로그 형태로 공개했고 영상에서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으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신 36주 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후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신을 극도로 거부하는 여성이 정신적인 이유로 임신 징후가 나타나지 않거나 임신 사실을 부정하는 임신 거부증 증세가 생기면 임신 사실을 매우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거부증 증세가 있으면 임신을 했어도 배가 별로 나오지 않거나 태동이 거의 없고 생리 비슷한 하혈을 계속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입니다. 출산할 때까지도 끝내 현실 인식을 거부하다가 아이가 나오자 영아살인으로 치달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어 생리를 하지 않는 건 단순 호르몬 이상으로 배가 부른 건 살이 찐 것이라고 착각해 임신 사실을 오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먼 거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7월 1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아 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산하의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7월 16일 서울시의사회는 수술을 집도한 집도일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수사 의뢰가 보도된 직후 해당 유튜버 A씨는 해당 증거 영상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7월 18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본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낙태죄 대체 입법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등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대체 입법 논의. 8월 5일 경찰이 문제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및 쇼츠 영상을 정밀 분석해 수술 병원을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8월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경찰은 수사 끝에 낙태 사실을 확인하여 영상 게시자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8월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유튜브 낙태 영상의 조작은 없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미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리정지, 위반금 부과, 경고처분 등의 징계 처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8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수술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최초 입건자는 유튜버 A씨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8월 16일 병원장은 사산된 아기를 꺼냈다고 진술했습니다. 8월 23일 경찰은 해당 영상 속 등장하는 의료진 5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존에 알려진 집도에 외에 마취 전문의와 보조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9월 8일 사산증명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진 단서 작성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월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1명, 총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서울경찰청에서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에 입건된 이 브로커는 9월 10일에 입건된 브로커와 상사와부 아직원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23일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0월 3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집도의 60대 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와 수술을 집도한 신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A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더욱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제왕절개를 한 결과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산모 몸에서 꺼내졌으나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영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는 것. 낙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살인이었습니다. 병원장 윤모 씨는 낙태 의사를 밝힌 A씨가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집도인은 대학병원 의사 신모 씨입니다. 윤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뒤로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사 심 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습니다. 심 씨는 윤 씨로부터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유튜버 A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폭통이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병명의 난소낭, 수술명의 난소낭 절제술이라고 적은 허위 진단서도 발급했습니다. A씨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며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자 윤 씨는 뒤늦게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일반 입원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은 임신 중절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년간 윤 씨가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는 총 527명으로 건당 수백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받아 총 1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중 59명은 임신기간이 24주 차 이상으로 너무 길어 다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이들이었습니다. 유튜버 A씨 역시 윤씨 병원을 찾기 전 방문한 병원 두 곳으로부터 수술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초진병원 두 곳에서는 권씨에게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윤씨 병원에 낙태 수술을 원하는 산모들을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벌어들인 수익 중 3억 1200만 원을 브로커 2명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년 1월 27일 1심에서 산모 권씨에게 징역 6년, 집도의 신모 씨와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적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낙태와 관련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이러한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병원장 윤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범죄 행위인 불법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법무부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낙태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임신 후기에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안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산모가 직접 임신 36주 상태의 낙태 과정을 전부 브이로그로 촬영해 기록하고 그것을 대중에 공개한 특이한 사례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살인죄까지 들어갈 거라고는 산모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암수범죄와 음지 낙태 시술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의 영상이 공개된 후 임신 36주의 태아가 낙태당한 이 사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 사건도 사실이라면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진정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재판받아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나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까지가 사람인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의견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법적 판단 기준조차 각 법률과 주제에 따라 다를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분만이 개시된 시점부터 민법은 태아가 산모에게서 완전히 노출된 시점부터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은 가능한 빨리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사람 간의 계약과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의 관점에서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를 국가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초기 배아 단계를 넘어선 태아까지 사람으로 인정하여 국가에게 그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의 경우만으로도 이미 복잡하다 여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태아가 출산하여 사람으로서 성립한 뒤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었는가를 따지는 경우에 대해 다루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인해 태아가 분만하지 못한 경우, 즉 낙태의 경우는 이보다 복잡한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원인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태아가 사람으로 성립하지 못했기에 사람에 대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리적으로 낙태를 사람에 대한 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죄를 살인죄와 별개의 죄로 구성하며 그 처벌 역시 살인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는 분만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분만 시기를 지나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였어야 하는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방치하여 유산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여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지언정 그러한 판단은 전문가적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적 요건인 분만의 계시가 없었기에 업무상과 실치상, 즉 사람을 죽게 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문에 지나치게 얽매인 판결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에 있어 개념적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임의적인 기준이나마 문자로 성립시켜 모두가 알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충분한 36주 태아를 낙태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논리와 규범은 물론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지 사회가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법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거론되는 임신 34주 불법 낙태 사건의 경우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낙태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낙태 시술 후 태아가 출산하여 사람으로 성립하였다고 본 것이고 그렇기에 살인죄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태죄로 처벌하지는 않은 것인데 태아가 산모에게서 분리되어 사람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낙태가 아니라 분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낙태의 결과 태아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만약 그런 경우였다면 이전 문단에서 서술한 헌법 불합치 결정 후 입법 부작위로 인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역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태아가 산모 바깥에서 잠시라도 살아있었는지를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가령 아이가 태어나서 잠시라도 심장이 뛰었거나 호흡을 했다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산채로 산모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대놓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살인이 맞았습니다. 낙태가 사유불문 합법인 국가들도 대부분 24주 이전까지만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궁이 아닌 인큐베이터에서도 태아가 생존하고 이때부터 모체와 별개의 생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를 하여 태아를 죽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재판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9년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 명확한 법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법의 공백 속에서 의사와 산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태아는 언제부터 법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 되는가? 이 사건은 그 질문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빈틈, 의료윤리의 경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회의 기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재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